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금융론의 테마 41이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근데 수업하기 전에 제가 좀 공지할 게 좀 있습니다. 공지할 게 있는데, 우리 학기로는 13주까지 나가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차인데, 다음 주에 원래 달빛 특강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는 진도 나간다. 진도. 달빛 특강 안 하고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주에 토요일 날 4월 5일이에요. 4월 5일 날 중개사법이에요. 토요일 날이니까 중개사법 오전에 수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3시부터 스마트 패스 수업을 해요. 그날 스마트 패스가 달빛 특강이야. 그래서 그거 끝나고 3시부터 5시까지 하면 중개사법 달빛 특강 끝나고 5시부터 약 7시 반 정도까지 학개론 달빛 특강이 있다. 학개론 달빛 특강이 있더라라고. 이때 이제 라이브로 영상 틀어줄 거니까 학원에 토요일 날 못 오시는 분은 라이브로 들으시고, 어쨌거나 다음 주에 13주차까지 진도 나가고 스마트 학개론은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 주 4월 5일 날 토요일 날, 아니 그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나가고 그 주에 토요일 날 달빛 특강 중개사법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학개론 달빛 특강이 있더라. 학개론 달빛 특강은 35회 기출문제 중에 지문들만 테마별로 엮어가지고 지문 해설을 해줄 거니까 전범이에요. 감정평가를 좀 안 배운 거 있겠지만 나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학개론 달빛 특강은 다음 주 진도 그대로 나가고 그 주 4월 5일 날 중개사법 달빛 특강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학개론 달빛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보죠. 테마 41.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하고, 리츠. 우리 리츠에서 외웠던 건 지분금융이죠. 지분금융이 뭐가 있냐 그러면 리조신 공사 펀드. 첫 번째가 리츠죠. 조가 조인트 벤처, C는 신디케이트, 공모 사무에 의한 증자, 펀드, 부동산 펀드. 대표적인 지분금융이죠. 지분금융. 자, 부동산 투자회사 보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회사의 재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이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이걸 부동산 투자회사, 특별법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따라야 되고, 이게 특별법이다 보니까 범위가 좁아서 이걸 벗어난 경우라면 무슨 법을 따르냐면 상법을 따른다. 이렇게 상법 처음 등장하는 거죠.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런 거죠. 얘가 만약에 리츠라고 해보죠. 리츠라고 한다라면 리츠. 자, 리츠에서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 주식을 사면서 현금을 넣어줄 거예요. 투자금을 넣어줄 건데 얘가 이제 주식 투자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돈을 모아서 리츠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개발해서 수익을 발생하면 이 수익을 모았다가 다시 주주에게, 얘가 주식 투자자죠. 주주에게 배당 수익으로 돌려주는 회사를 리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 직접 투자하지 않고 뭘 통해서? 주식을 사서 리츠를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고, 부동산은 고가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주식 하나만 사도 부동산에 투자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액 투자도 가능하겠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아요. 현금화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주식을 통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이걸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현금화가 어려운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장점은 가지고 있고 주식으로 투자하니까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겠네요. 유동성이 커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리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기 관리 리츠가 있고, 위탁 관리 리츠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리츠의 세 가지. 자, 말 그대로 자기 관리는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영 관리를 한대요. 자, 얘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다. 그러면 본점은 둘 수 있고 각 우리나라의 전국에 부동산, 투자한 부동산이 있겠죠. 직접 운영 관리를 해야 돼. 그럼 지점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실체가 있고
지점도 둘 수 있고 직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직원도 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실체형이 아니라 서류만 갖춘 명목상 회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명목상 회사다. 명목상 회사 나오면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얘는 지점을 둘 필요가 없겠네.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관리하는 걸 얘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맡겨가지고 하니까 얘들 자체는 지점을 둘 필요가 없어요. 직원을 둘 필요가 없겠죠. 지점이나 직원을 둘 필요가 없는 명목상 회사.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주식회사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이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때 리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때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어서 지점이나 직원을 두면서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이건 명목상 회사예요. 법으로 인정받는 서류만 갖춘 회사. 자, 명목상 회사 나오면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본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지만 얘는 명목상 회사니까 각 전국에 있는 지점을 둘 필요는 없고 직원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점이나 직원을 둘 필요가 없는 명목상 회사 두 개가 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내용을 잠깐 보면 지분금융, 우리가 리조신공사펀드의 첫 번째가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 이 투자자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리츠를 거쳐서 투자한다. 간접투자예요. 자, 주식투자예요. 즉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주식을 사는 게 부동산을 투자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현금화가 어렵다. 유동성이 작은데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을 주식으로 바꿨대. 그러면 매일매일 주식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유동성이 어때졌다? 커졌다. 그래서 환금성, 유동성이 증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잠깐 전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면 부동산 투자할 때의 장점, 첫 번째,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세 번째, 임대료 수익과 처분했을 때의 가치 상승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세금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즉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순이감세율. 맞아요? 이감이 뭐야? 이감.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주죠. 빼준다는 건 공제한다, 비용을 인정받아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현금화가 어렵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주식을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문제는 그냥 이 법을 알아야 돼. 외워야 돼. 그냥 외워야 돼, 무조건. 여기 있는 표는 무조건 100% 다 외워야 돼요. 보너스로 한 문제 맞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보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가 있고 여기에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자기관리만 실체형이에요. 실체형. 직원을 두고 각각 지점도 두면서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체형이다. 그러면 지점 둘 수가 있다. 직원도 둘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직접 운영해요. 직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실체가 있으니까 법인세는 내야 되겠지 라는 건 자연스럽게 해석돼야 되고, 자,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명목상 회사예요. 실체가 없고 서류만 갖춘 회사. 명목상 회사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뭐 할 수 있다?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직원을 둘 수가 없어요. 직원도 없고 지점도 둘 필요가 없어. 명목상 회사니까. 그래서 얘는 직원이나 지점을 둘 수가 없다. 본점은 필요해 서 둬도 괜찮아요. 그럼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관리를 누가 할 거냐? 누구에게 맡겨? 실제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에게 맡겨서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관리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자산관리회사예요. 외워놔야 돼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서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관리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관리회사는 직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산관리회사 직원이 있겠지. 얘한테 맡겨가지고 얘가 부동산을 운영관리해야 되니까 얘는 직원이 있겠네. 자, 직원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직원이 있으면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걸 제정해서 이걸 준수하도록 해야 돼요. 즉 직원들이
나쁜 짓 하지 않고 어떤 딱 강령에 따라서 이 규칙에 잘 따라서 주주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지켜야 될 행동 강령들이 있어요. 이런 걸 내부 통제 기준이라 그래요. 그러면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건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기관리 리츠는 내부 통제 기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내부 통제 기준이 둘 필요가 없고 자산관리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테마에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되는 건 딱 두 개. 어디?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이렇게 되겠네요. 자, 투자 대상은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부동산. 근데 얘는 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투자한대. 얘가 기업 구조조정이니까. 자, 기업이 구조조정한다는 건 현금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늘리기 위한 과정을 구조조정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부동산들이 있어. 기업이 구조조정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어요. 부도가 날 수가 있는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큰 대규모의 부동산들이 있어요. 이걸 빠르게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으니까. 그런 부동산을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냐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빠르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망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좋은 부동산을 적당한 기회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부동산 투자회사에도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나라에서 권장할까 권장하지 않을까? 권장하겠죠. 회사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잖아. 그래서 나라에서 권장해요. 권장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실제 리츠의 대부분은 기업 구조조정 리츠예요. 그럼 나라에서 권장했다는 건 뭔가 혜택을 줬다는 얘기네. 이따가 혜택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아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때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회사예요. 자, 우리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숫자로 문제가 나온다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리츠에서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에 설립자본금이 있어요. 설립할 때 자본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설립할 수가 있어요. 이 설립자본금이 얼마냐면 533이에요. 53 많이 나오죠. 53 영구임대주택 몇 년? 영구 50년, 국민임대주택 30년, 53이잖아요. 여기도 53 계속 나올 거야. 53 학교에서 네 군데 나와요. 53 연결된 게. 자, 533 최저자본금은 설립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기 전에, 즉 설립한 다음에 6개월 시간 줄 거니까 6개월 동안 본격적인 영업을 하기 전에 자본금을 준비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이때 준비해야 되는 자본금을 최저자본금이라 그래요. 얼마냐면 70억, 50억 이상이 돼야 돼. 숫자 533755 외워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533755. 자, 얘는 자기관리는 실체형이 있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가 어렵죠.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명목상에 있잖아. 서류만 갖추면 돼요. 그래서 제 시대는 조건을 갖춘 서류만 딱 하면 설립할 수가 있어. 얘는 등록이야. 등록은 서류만 갖추면 되는 거고 얘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체형이 있는 게 좀 더 까다롭게 인가 절차를 갖는다. 근데 인가 등록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533755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에 최저는 빼고 그냥 자본금이라고도 하는데 설립자본금에 설립을 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설립자본금 533, 자본금 나오면 755, 70억, 50억 이렇게 돼요. 실체형은 70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산관리에서도 실체형이에요. 직원이 있어 없어? 있지. 위탁을 받아서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영 관리해야 되니까. 그럼 얘도 자본금이 얼마 필요하냐면 70억 이상 있어야 된다. 실체형은 7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얘는 주식회사니까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 주식에 대한 제한. 주식회사니까 자, 주식에 대한 제한에 자, 주주 1인이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이 야, 이 좋은 주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디까지 가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50% 초과할 수 없다. 반절까지만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의 소유 한도는 50%를 초과할 수가 없다. 50%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일반 청약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반인에게도 청약을 해라. 즉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해서 일반 사람에게 알려줘. 공개해. 그래서 일반 사람에게도 이 좋은 주식 니들끼리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갖지 말고 일반 사람에게도 팔아라. 자, 언제까지 얼마 이상을 팔아야 되냐면 여기에 2년 이내에 30% 이상을 팔아야 된다. 인가나 등록. 여기는 인가, 여기는 등록인데 인가 후 2년 이내에 30% 이상, 얘는 등록 후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서 일반인도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53이네. 53. 주주 1인 소유 한도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반절까지만 가질 수 있고 일반인에게 30% 이상을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이내에 30%를 이렇게 한번 외웠어. 딱 한번 얘기할 건데 2년이 33하다. 2년이 3 이렇게 33이냐 30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50% 대신에 여기에 50% 집어넣으면 안 돼요. 30% 들어가야 돼. 어쨌거나 얘는 인가, 여기는 등록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는 기업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고 의무가 아니래요. 이게 권장하면서 나라에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권장했었어요. 그러면서 혜택을 줬는데 주식회사인데도 주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가져도 괜찮아. 그냥 마음대로 한 사람 다 가져도 되고 일반적이게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상장할 필요도 없어요. 상장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상장 의무도 없고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혜택을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익 배당. 얘들이 운영을 잘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얘는 주주에게 돌려줘야지. 주주가 투자한 돈으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대부분 돌려주라 해요. 90% 이상 돌려줘라. 대부분이지. 자, 90% 이상, 90%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줘라. 단 얘는 50% 이상만 돌려주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얘는 자기 관리는 실체형이죠. 야, 번 돈을 다 주주에게 돌려주면 나중에 돈 없어서 네가 부도나거나 망할 수도 있잖아. 실체형이다 보니까 직원을 두고 직접 운영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돈이 또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 그걸 대비해서 대부분 돌려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50% 이상만 돌려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익 배당에 여기도 50, 나머지는 대부분 90이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구성은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대부분이 다 부동산이어야지. 자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이어야죠. 이때 부동산만 나오면 70% 이상이에요. 70% 이상, 부동산은 70% 이상. 자, 그런데 부동산, 여기에 등에 해당되는 건 부동산 관련 증권이나 현금. 즉 부동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나오면 얘는 80% 이상이라고 해야 돼요.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건 자산 구성이었어. 부동산 투자회사에 답으로 냈던 건 부동산만 나오면 70% 이상, 부동산 등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또는 현금 이렇게 나오면 80% 이상. 물론 이 80% 이상의 70%는 뭐 해야 돼요? 부동산이어야지. 부동산 70%, 부동산 등 나오면 80%.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테마에서 나오는 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법령에 대한 기본 구조. 자기 관리는 실체형이니까 실체형이면 법인세 내야지. 직원을 두고 지점도 둘 수 있고 직접 운영 관리하는데, 자,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얘는 명목상 회사예요. 명목상 회사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지점이나 직원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투자한 부동산을 누구에게 맡기냐라고 할 때 자산관리회사의 위탁에서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관리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만 투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숫자, 설립자본금과 그 다음에 인가나 등록 후에 6개월 동안 시간 줄 거니까 자본금을 갖춰야 되는데 이때의 최저 자본금은 533755. 533755.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로 문제 답을 하나 내겠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533755.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왔대. 533755.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니까 주식에 대한 제한을 때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안 돼. 한 사람은 반절까지만 가질 수 있고, 야, 좋은 주식을 일반인에게 좀 팔아. 그래서 인가나 등록 후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상장을 해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해서 공개적으로 일반인에게 청약해서 팔아야 돼. 이걸 2년 이내에 30% 이상, 2년 이내에 30% 이상. 단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나라에서 권장하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인 소유 한도도 없고 일반인에게 청약 의무도 없어요. 자, 이익 배당. 자, 돈 벌었으면 주주에게 돌려줘야지. 다 돌려줘야 돼. 90% 이상 돌려줘야 하는데 자기 관리는 이런 실체형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 다 돌려주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50% 이상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나왔고, 자산 구성은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대부분 부동산이어야지. 그래서 부동산이 70% 이상이어야 되는데 부동산 등이라고 나오면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나오면 80% 이상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자, 그러면 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네요. 등이 있냐 없냐가 얘가 70이냐 80이냐 달라지니까 주의해야 돼. 70은 부동산 등, 부동산 말고 다른 것도 있으면 건축 중인 건물은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런 거 말고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거 나오면 80%라고 나와야 돼요. 80%.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고, 자, 나머지 한번 보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나오는 나머지 조건들을 보면, 자, 선물출자는 설립할 때 불가능하다. 설립 시 불가능. 예전에 답으로 하나 나왔어요. 즉 설립할 때는 설립 시 자본금 얼마 있어야 돼요? 533 있어야죠. 이걸 현물로 주식을 발행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출자해야 돼. 자, 현물 출자가 아니라 현금. 설립할 때는 현금 출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주식을 5억치 발행할 때 현금 5억을 받아야지 5억짜리 부동산 하나 현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설립할 때 현금이 있어야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니까 현물 출자로 설립은 안 된다야. 현물 출자로 설립은 안 된다. 그런데 얘가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주식 발행한 때 현금 말고 부동산으로 받아도 되지. 부동산 어차피 투자할 거니까. 이 현물 출자를 아예 막아놓은 건 아니야. 설립할 때는 현금이 필요하니까 설립할 때는 현금 출자하고 현물 출자는 안 되고, 자본금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는 현금이 충분히 많은 다음에는 현물 출자도 괜찮아. 자본금 갖춰야 될 자본금 얼마? 755를 얘기하는, 설립할 때는 533, 그냥 자본금 얘기하면 70억, 50억이죠. 이렇게 70억, 50억 현금이 충분히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주식 발행할 때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대신 주식을 팔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나 등록 후에 최저자본금 얼마? 70억, 50억을 갖추면 그 이후에는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물 출자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출자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과정을 출자라 그래요. 설립할 때는 현금 출자해야 되고, 자본금을 충분히 갖춘 이후에는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현물은 물건으로, 주식 발행하고 물건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 출자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설립할 때는 안 되고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라고 나왔고, 자산관리회사라고 나왔네요. 이런 직원이 있어 없어요? 있지. 두 개가 실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있어. 그럼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지켜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원이 있으면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고, 자, 얘들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겠죠. 주식회사니까 마음대로 주식 발행해서 돈 모았다가 망하면 주주들이 다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 예전에도 한번 나왔죠. LTV와 DTI 기준을 정하는데 어디?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은 공기관이 아니라 그랬어요.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사설기관이 금융감독원이고 공공기관은 금융위원회라고 나와야 돼. 금융위원회. 내가 정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자, 4번에 보니까 자산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구성. 여기에 부동산이어야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부동산만 나오면 얼마? 70%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부동산에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등이 나온 거죠. 부동산 등 나오면 몇 프로? 80% 이상으로 자산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전문 인력 보죠. 자기관리는 실체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형이 있으니까 직접 직원을 두고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 관리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없고
조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세 가지. 이게 35회 처음 나왔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36회 그대로는 아니지만 다른 변형되어서 지문이 다시 또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온 게 아니거든, 35회 때.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전문 인력.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이 될 때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대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에요. 국가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국가자격시험에서 3개가 있어. 즉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는 특별히 주택을 관리하는 거니까 부동산 투자와 관련되었을 때 부동산 관련 자격증은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예요. 자, 얘 자격증을 땄어. 그럼 지식을 갖췄겠네. 이거 자격증 따는데 나라에서 3년 정도 걸렸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3년. 그러니까 1년에 꼭 딸 필요 없어. 우리 공인중개사 3년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지식 갖추는데 3년 정도 걸렸으니까 해당 분야에 투자와 운용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첫 번째 전문인력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을 따고서 해당 분야에 5년 종사하면 전문인력 될 수 있다. 여기에 공인회계사 들어가면 안 돼.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니까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예요. 자, 두 번째, 부동산 관련 학과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래요. 석사. 그러면 대학교 학부 끝나고 대학원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공부하는데 오랜 시간 투자했어. 그러니까 5년 정도 넌 지식 갖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5년 정도 지식 쌓는데 너 노력했으니까 해당 분야는 몇 년? 3년 이상. 이렇게 3, 5, 5,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5, 5, 3. 5, 3 나오니까 여기에 5,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 3. 마지막에 세 번째 조건은 부동산과 관련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했어. 그럼 경험이 많이 있겠지. 그럼 부동산에 투자 관리 개발 등과 관련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인력 될 수 있다. 다 5, 3과 연결되어 있네요. 맞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데 3년 정도 걸렸으니까 해당 분야에 5년. 부동산 석사 이상이면 공부하는데 5년 정도 너 노력했다고 생각하니까 해당 분야에 3년. 마지막에 5년, 3년. 부동산 관련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될 수 있다. 세 가지 다 기억해놔야 돼요. 외워놔야 된다. 자, 근데 이런 전문 인력은 어떤 부동산 투자회사만, 어디만, 자기관리만, 얘가 실체형이 있어서 실체형이니까 전문 인력을 두고 직접 운영 관리를 하는 자기관리만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관리의 전문 인력으로 세 가지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5335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 5335. 자, 6번에 보니까,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설립 등기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설립보고 제출하고, 설립보고 제출한 3개월 이후에는 현황보고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인가를 신청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다 외울 건 아니고, 난 80점 맞을 거라는 사람도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자, 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인가.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3개가 있어. 근데 실체형은 자기관리, 나머지 2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명무상회사잖아요. 그럼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 건 어디예요? 자기관리만이에요. 자기관리만 누구에게? 인가권자가 누구? 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인가 절차가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걸 속여내면 다 틀리게 내려고 했던 문제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이런 거 맞을 필요 없어. 이런 거 나오면 틀려도 되는데 이거 틀리게 나오면 안 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쩌고 저쩌고 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고, 즉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 건 실체형 있는 자기관리만. 이때 주의할 건 인가권자는 누구예요? 국장이야.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 기관은 어디야? 금융위원회. 이 2개 구분해야 돼. 금융위원회 인가를 신청한다 하면 안 되고, 관리감독 기관은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자기관리가 인가를 신청하는 인가권자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자, 7번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얘는 지분금융이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지분금융이죠. 근데 얘가 운영하다가 돈 필요하면 돈 빌릴 수도 있어? 빌릴 수도 있지, 당연히. 그래서 지분금융으로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지만 운영하다가 돈 부족하면 은행에 돈 빌릴 수도 있지, 당연히. 돈도 빌릴 수 있다.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돈도 빌릴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의 2배 이내까지는 돈 빌릴 수 있고 차입할 수 있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특별 결의를 쓰면 10배 이내까지도 돈을 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 빌릴 수 있다.
지분금융이라고 무조건 주식만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설립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지분금융으로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지만 운영하다가 돈 필요하면 돈도 빌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부동산 투자에서 대한 내용은 그냥 외워야 된다. 자주 보고 가장 중요한 숫자 뭐예요? 533755.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 주주 1인 소유 한도는 50% 초과할 수 없다. 일반 청약으로 공개 모집으로 일반인에게 팔아야 되는 건 2년 이내에 30%, 2년이 3 이렇게 외웠어요. 2년이 3,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 그리고 자산 구성에 부동산만 나오면 70% 이상, 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이 나오면 80% 이상. 숫자가 여기서만 나와 주로. 숫자 문제가 한 문제 나오면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 봅시다. 틀린 거라고 나왔고, 자, 기업 구조조정에 설립자본금 533이니까 3억 원 이상 맞고, 위탁관리 명목상 회사죠. 그러면 지점을, 본점은 둘 수 있어요.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맞고 3번에 자기관리는 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얘는 실체회사로 맞죠? 그래서 전문 인력을 두고 직접 운영하는 실체형 부동산 투자회사다 맞죠? 이때 전문 인력으로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첫 번째,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3년 공부하는 데 썼으니까 부동산 석사학위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그 다음에 5년, 3년 이렇게 될 수 있다. 맞고 4번에 위탁관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죠. 위탁관리는 직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직원이 지켜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되는 건 딱 두 군데. 어디? 자기관리 리츠와 자산관리회사 이렇게 두 군데가 직원이 있죠. 자, 기업 구조조정은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명목상 나오면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맞죠? 우리 여기서 배웠던 건 전에 PF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돈을 빌릴 때 개발하려고 돈을 빌리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야, 개발에 성공하면 미래 돈 많이 벌 거야.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사업주가 뭘 만들었어?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이때 프로젝트 회사가 얘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회사는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똑같이 쓸 수 있었던 얘기였고. 자, 틀린 거 보죠. 자, 부동산 투자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배당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주식 투자했으니까 돈 많이 벌면 배당 수익 받고 내가 필요할 때 이걸 매매해서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자, 위탁관리는 위탁관리의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디에 맡긴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맞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명목상 회사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거고. 자, 현물출자는 설립할 때는 안 돼. 근데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가능해. 자, 그래서 보니까 설립이 나왔네. 현물출자는 설립할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설립할 때는 현금 출자만 가능하지 현물 출자는 안 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4번에 보니까 자기관리 나왔네. 자기관리. 자, 인가를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몇 프로 이상을 일반에게 청약해야 되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상장해서 일반인에게 알려줘서 일반인이 얼마 이상을 팔아야 되냐라고 할 때, 자, 2년 이내에 몇 프로? 30% 이상을. 주주 1인 소유 한도 나오면 50%, 일반 청약은 30%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위탁관리라고 나왔는데 주주 1인,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50%, 반절 초과할 수 없다. 30%가 아니라 50%를 초과할 수 없다. 숫자를 속여내는 건 주로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숫자 외워놔야지 어쩔 수 없이. 자주 보면서 외워두시고. 자, 틀린 거 보죠. 자, 찾아본 준비 끝난 후에 매우 궁금할 자산에 라고 나와서 자산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구성에. 여기에 부동산 나왔는데 건축 중인 건물 포함한 건 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부동산 얘기하는 거야. 건축 중인 것도 건물로 쳐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런 말이 나와야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등이 없죠? 부동산만 나온 거잖아요. 몇 프로?
70% 이상, 100분의 70이니까 70% 이상 갖춰야 된다. 자산 구성 얘기하는 거고. 자, 자기관리에 설립자본금 나왔네요. 533이니까 5억 원. 자, 보니까 6개월 지난 이제 기업 구조조정에 자본금 나왔어요. 자본금. 이 자본금은 최저 자본금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시간 줄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본금은 얼마? 755니까 얼마? 5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맞고. 4번에 보니까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는 여기에 자기관리에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자기관리에 전문 인력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얘가 나와야 돼. 여기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들어가면 안 돼요. 전문 인력 둘 수 있는 건 자기관리만. 세 가지가 있었죠. 감정평가사 또는 누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몇 년? 5년. 이 5년 내만 집중하면 안 돼. 부동산 관련 자격증 이거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지분이에요.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야지.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니까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두 번째 부동산 석사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그 다음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렇게 5, 3 기억해놔야 되고. 5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따라야 되는데 제외하고는 뭘 따른다? 상법을 따른다. 맞고. 자, 틀린 질문들만 보죠. 빠르게. 자기관리와 자기관리 1번 기업 구조조정은 실체형이다가 아니죠. 실체형은 자기관리만 실체형이고 기업 구조조정과 위탁관리는 명목상회사지. 틀렸고. 3번 넘어가서 자, 위탁관리라고 나왔는데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가 아니죠. 제정할 필요가 없다. 직원이 없으니까 내부 통제 기준 제정해야 되는 건 어디만? 자기관리만. 4번에 보니까 전문성 높이고 주주를 부하기 위해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위탁하는 건 어디? 명목상 회사지. 그러면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관리 얘기하는 게 아니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건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얘기하는 거고. 자, 5번에 보니까 위탁관리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로라고 나왔어요. 그럼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라고 나와야죠. 면제받을 수 있다. 자, 6번에 현물 출자는 설립할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립할 때는 불가능하고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만 현물 출자 가능하다. 설립할 때는 현금 출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0번 보죠. 위탁관리 주주 1인 나와서 이 말 나오면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의 소유 한도는 단절 초과할 수 없죠.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번 잘 보면 주식에 대한 제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주 1인 소유 한도와 일반 청약 2년 이내 30% 이상. 주주 1인 한도는 50% 초과할 수 없다. 얘가 빠지고 부동산 투자회사에 라고만 나왔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에 얘가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맞죠? 맞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0%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맞아. 위탁관리는 이것도 맞아.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만 나와도 맞고 자기관리 위탁관리도 맞는데 여기 만약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라고 나오면 틀려. 얘는 주식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제한 두 가지가 있는데 주주 1인 소유 한도 50% 초과할 수 없고 일반 청약은 2년 이내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이 주식 제한 나올 때는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 나오면 안 된다. 이거 하나 주의. 아직은 안 나왔어.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은 없지만 내가 모의고사에 언젠가 낼 거예요. 몇 월 달이 한 7월 8월 달쯤에 좀 가장 어려울 때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 소유 한도를 50% 초과할 수 없다. 50% 초과할 수 없네.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맞으면 하나를 더 봐야 돼. 기업 구조조정만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주식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 12번 보죠. 12번. 자,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필요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관리감독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어디? 금융위원회라고 나와야 돼. 금융위원회. 13번 잘못 나왔네요. 오류가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자, 매분기 말 자산이라고 나왔죠. 자산 구성이에요. 부동산만 나오면 70% 이상, 부동산 등 나오면 80% 이상. 자, 보니까 여기에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 몇 프로? 80% 이상. 맞네요. 맞아요. 옳은 지문이야. 틀린 게 아니라 옳은 지문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164페이지에 13번은 옳은 지문이다. 옳은 지문이다. 틀린 거 없다. 좀 바꿔주시고, 여기 X표를 동그라미 좀 바꿔주세요. 나중에 또 선생님 이거 틀렸는데 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잘 설명해 주겠지만 어찌됐거나 X를 13번 5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금융론이었고, 자, 개발관리론 넘어가죠. 7단원 개발관리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쉬운 단원이 개발관리론이에요. 어렵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 가르쳐 준 것만 딱 암기하고 이해하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어요. 네 문제가 나오는데 단원이 자, 개발, 관리, 마케팅이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 관련되어서 두 문제, 부동산 관리가 한 문제, 마케팅이 한 문제예요. 관리와 마케팅은 매년 나오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고 이 개발도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두 문제, 관리 하나, 마케팅 하나. 관리와 마케팅은 그냥 보너스 문제 주는 거야 항상. 그래서 전혀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너무 깊게까지 공부하면 안 된다. 테마 42 보죠. 최근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 테마 42는. 그래서 그냥 버릴까도 생각했는데 잠깐만 보죠. 우리 집약적 이용이라는 건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토지 가격이 비쌀 때 땅값이 비싸니까 집중적으로 이용한다. 그럼 땅을 넓게 이용하지 않고 토지를 좁게 자본을 막 집어넣으면 건물이 높아지거나 깊어지겠지. 이걸 3차원 공간, 입체 공간으로 활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심 토지는 지가가 어떻다? 지가가 비싸. 그래서 집약도가 높아서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 집약적 이용을 수직적, 입체적 이용, 고층화, 지하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땅을 좁게 이용하고 높아지거나 깊어지는 걸 얘기한다. 이때 집약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토지에 투입되는 자본량이 많은 걸 의미해요. 토지를 넓게 사는 게 아니라 좁은 토지에 노동 자본을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건물이 높아지거나 깊어지겠지. 그래서 이걸 집약도가 높아진다는 걸 토지에 투입되는 자본량이 많아진다. 이걸 다른 말로 생산 요소 간 결합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3대 생산 요소가 있어. 고전학파의 3대 생산 요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고전학파가 있고 신고전학파가 있었어.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 뭔가를 만드는데 3가지가 중요해. 신고전학파는 야, 3가지 필요 없어. 2가지면 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고전학파 얘기했던 생산 요소 3가지. 노동, 자본, 토지. 근데 신고전학파는 토지 중요한 거 아니야. 이 토지는 그냥 자본에 포함시키면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생산 요소가 3가지예요. 이 생산 요소 간 결합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이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결합을 많이 시키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다가 노동 자본이 막 들어가면 건물이 높아지거나 깊어지겠지. 이런 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약도가 높아진다는 걸 토지에 노동 자본을 많이 결합시켰다. 토지의 자본량을 높였다. 이걸 집약적 이용이다 라고 얘기해요. 땅값이 비쌀 때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가? 도심에서 주로 이루어질 거예요. 반대는 조방적 이용이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많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직주 분리가 있고 직주 접근이 있어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은 어디에 있어? 도심에 있어요. 도심에. 근데 도심이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주택 가격도 비싸요. 그러면 주택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직장은 도심에서 다니되 주거지는 어디에서? 외곽으로 넘어가서 외곽에서 싼 주택을 구입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직주분리. 이건 용도에 따라서 분화된 거죠. 우리가 주상공, 주거용은 주거용, 상업용은 직장을 얘기하니까 주상공이 분리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배웠을 때 주거지가 소득에 따라서 분리되는 현상이 있었어. 뭐라 그래요? 주거분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섞여져 있지 않더라. 이건 주거분리는 소득별 분화 현상이라고 하고, 직주분리는 주상공, 이게 상업을 얘기하고 이게 주거용을 얘기하니까 이건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분화된 현상은 직주분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주거분리를 용도별 분화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주거분리는 소득에 따라서 분리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 알아듣고 있죠? 잘 사는 사람 주거지와 못 사는 사람 주거지가 섞여져 있지 않다가 이게 시장론에서 배웠던 주거 분리였고, 얘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용도별 분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시 환경이 악화되어서 소음이나 공해가 많으면 쾌적성을 찾아서 주거지가 외곽으로 나갈 수 있겠지. 그리고 도심의 집가가 비싸면 싼 집을 찾아서 외곽으로 나갈 수 있을 거고, 도심 재개발에서 철거가 일어나면 또 외곽에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직주분리가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할 때 도심이 비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낮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밤만 되니까 자러 다 외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주간과 야간의 인구 차이가 커지면서 밤에 도심이 텅 비는 현상이 나타나네. 이걸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공자가 빌공자를 얘기하죠. 빌공자, 빌공.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주 접근이 있는데 주거지가 직장에 접근하는 거예요. 외곽에 나갔던 주거지가 이제 도심으로 들어온대. 그럼 도심이 쾌적해졌다는 얘기지. 도심이 이제 개발을 완벽히 끝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 많은 고소득층이 주거지를 좀 더 쾌적한 곳을 찾으려고 외곽에 나갔다가 도심이 재개발이 끝났어. 그러니까 공원이나 환경들이 다 쾌적해졌어. 그럼 들어올 수 있겠지. 이걸 직주 접근이라고 얘기해요. 자, 직주 접근은 보면 도심 환경이 개선됐대. 도심과 외곽의 집가 차이가 별 차이가 없대. 도심이나 외곽이 똑같으면 야, 직장 있는 도심으로 오겠지. 자, 얘 하나 별표. 교통체증의 심화라고 나왔어요. 도심 교통체증이에요. 야,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외곽에 살면서 출근 시간을 맞추려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심 가까이에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요. 도심의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면 외곽에 살면 거의 들어오기가 어려워. 출근 시간을 맞춰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도심 가까이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얘는 나가는 이유가 아니라 들어오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건 들어온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이 생각하면서 도심이 뭔가 안 좋아졌네.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외곽에 있으면 출근 시간 맞춰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도심 가까이에 살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는 거야. 자, 직주 접근이 일어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도심이. 그래서 도심이 활기를 띠게 되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젊어진다. 그래서 도시 회춘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많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 시사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서울에 가로수길이나 저도 잘 모르는데 구도심이 개발을 했어요. 구도심. 옛날에는 이제 오래된 낙후된 도심 역할이 있었다가, 그래서 저기 집값이 비싸지 않았어. 근데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개발을 끝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가로수길이 그래서 비싸졌어. 그럼 덕에 살고 있던 이제 소득계층이 바뀌어지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덕에 살고 있던 원주민, 저소득 원주민이 이제 집값을 못 내거나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저소득 원주민이 살 곳을 잃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막 나왔어. 옛날에 막 가로수길 개발되고 뭐 이렇게 개발된다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나왔던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하나,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온다 하나 기억해 놓고.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이 있는데, 스프롤이란 건 우유를 이렇게 딱 엎었을 때 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스프롤, 퍼져나가는 거. 퍼져나갈 때 무작위로 퍼져나가는 거죠.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도시가 성장이 불규칙하게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걸 도시 스프롤이라 그래요. 자, 퍼져나가는 건 도심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외곽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외곽으로.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던 건 얘 하나. 도시 스프롤 현상은 외곽으로 퍼져나가면서 불규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도시 성장이 나타나는 걸,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개발이 확산되는 거, 도시가 무질서하게 커져나가는 것을 이걸 도시 스프롤.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국장이 뭐를 지정한다?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 옛날에 그린벨트라고 했던 거.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라는 거죠.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퍼져나갈 수 있으니 그 주변에 개발하지 마, 건물 짓지 마,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거죠. 이걸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했고, 이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 그래요.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때 개발 제한구역은 건물 짓지 마라고 하는 거죠. 토지이용 규제니까 무슨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라고 기억해놔야 되고, 개발 제한구역. 입지잉여는 입지가 좋아서 얻는 초과 이윤을 입지잉여라 그래요. 목이 좋아서 입지잉여. 여기서 이게 나온다면, 자, 입지잉여는 입지 주체, 토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목이 좋아서, 입지가 좋아서, 위치한 장소가 좋아서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을, 이걸 입지잉여라고 얘기해요. 대학교 앞은 입지잉여가 많을까요? 대학교 앞에 입지잉여가 많을까? 목이 좋아, 안 좋아? 대학교 앞이래. 좋죠. 저기 카페를 차리면, 다른 데보다 대학교 앞에 카페를 차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운영하는데 대학교 앞에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건 입지잉여가 많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대학교 앞에다가 고급 수제 양복점을 차렸어. 양복 한 벌에 막 1,000만 원씩 하는 거. 돈 벌어, 못 벌어? 못 벌어요. 그러니까 입지잉여가 있더라도 주체가 어떻게 용도로에 따라서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입지잉여는 어떻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지가 구배 현상, 지가가 기울어졌다. 기울어짐을 이걸 한자로 구배라고 얘기해요. 지가가 기울어졌다. 뭐 간단하지. 얘가 지가가 있고 얘가 외곽이에요. 외곽이고 도심이 있다라면 지가는 외곽할수록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겠지. 근데 낮아지는데 이렇게 낮아질 거냐, 이렇게 낮아지냐, 이렇게 낮아지냐, 어떻게 낮아지냐를 얘기할 때 지가 구배 현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어떻게? 3번처럼 낮아져요. 3번처럼 이렇게 낮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가가 낮아지는데 이 3번처럼 낮아진다는 의미는 기울기가 점차 뭐한다? 작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지면 기울기 크기가 크다, 누워지면 기울기 크기가 작다. 그러니까 외곽 갈수록 지가도 낮아지지만 지가 하락률, 이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도 낮아지는 현상을 지가 구배 현상이라 그래요. 그럼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할 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해요. 야, 도심에서 외곽으로 1km 떨어지면 지가가 요만큼 떨어져. 근데 외곽에서 1km 떨어지면 지가가 거의 떨어지는 게 없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가 떨어지는 폭이, 도심은 많이 떨어지고 외곽은 조금 떨어진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가 하락률을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예요. 이걸 지가 구배 현상. 외곽으로 해서 지가가 작아지는데 지가 하락 폭이나 기울기도 뭐한다? 작아진다. 다 작아지는 거예요. 외곽 갈수록. 이걸 지가 구배 현상이라 그래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들어주고 아, 그런 거네 라고만 생각하면 돼. 자, 틀린 거 보죠. 도심의 지가가 상승하면 주택 가격도 비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곽으로 싼 집을 택하겠지. 직주불리 현상이 나타나서 통근거리가 뭐한다? 길어질 수 있겠지. 외곽으로 가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도심의 집가구 현상은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비싸니까 집중적으로 이용하겠지. 그리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장한다. 직주분리 얘기하는 거야. 직주분리가 나타난다. 즉 도심이 비싸니까 외곽으로 나가겠다. 주거지가 외곽으로 나간다. 외연은 외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간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도심의 교통체증 심화가 나타나면 나가요, 들어와요? 들어온다 그랬어. 출근 시간을 못 맞추니까 도심 가까이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주 접근 현상을 초래한다. 맞는 얘기고, 이건 공부해야 찾을 수 있는 지문이에요. 4번에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면서 무계획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외곽으로 퍼져나가면서 발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중심부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퍼져나가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뭐를 지정한다?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다.
자, 도심 건물이 재건축됨에 따라서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바뀌었어. 재건축이 됐대. 그래서 도심이 다 깨끗해지고 좋아졌어.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직주, 접근. 그래서 이 도시가 활기를 띠었네. 이런 현상을 도시 회춘화 현상,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저소득에서 고소로 바뀌어지면서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활기를 띠어. 그래서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고. 자, 쉬었다가 테마 43부터 보죠.